네, 이어서 오늘장 모닝입니다. 자,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이번 주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장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서 가야 될지 네. 어떤 거 볼까요? 이게 뭐 미증시와 오늘 잘 반등 나왔으니까 그쵸.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가 굉장히 무섭게 무너졌었는데 그랬죠. 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홍콩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한 무너집니다. 이틀 정도 계속 그랬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9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한 4%도 급락했다가 네. 뭐 반등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4.95% 하락했으니까 네. 굉장히 큰 폭이 하락을 했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가를 비롯해서 모든 게 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건데 사실 크게 보면 별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이제 공포감을 만들었다가 그렇죠. 이제 좀 유가 떨어지니까 또 안도감을 준 듯한 그런 얘기도 하고 좀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요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네. 지수는 이제 2620포인트라 라인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때 하단을 그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 그리고 이런 중화권 이쪽이 문제였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항상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제로 코로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다 보니까 네. 이제 봉쇄를 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로고 다른 나라는 위드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근데 사실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자체가 이제 독감 수준 정도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사망률 자체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서 네. 사실 이 부분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지역 자체를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네, 그쵸. 그렇게 해서 또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또 같은 방법을 쓴다 정도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공산 국가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적으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 때 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 중에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 이 얘기를 공권력이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더 강하게 압박이 나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홍콩 주로 이제 테크 관련된 기술주라고 하는 쪽에 중국 본토와 홍콩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 군데 동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 퇴출을 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기술주들의 급락 영향을 받았고 네. 어제 또 경제 봉쇄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홍콩 항생 지수와 그 중국 증시를 다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주간 차트인데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도 고가 대비해서 17%나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버리죠. 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나스닥이 고가 대비해서 한 23%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21%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을 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20%에서 21%까지 빠졌었고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네. 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앞전에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 메리트가 높다고 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국 이런 국가들도 다 밸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앞전에는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을 지켜줬던 그림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그러네요. 내려왔다 되면서 이제 지지 라인대가 이제 2019년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 라인인데 딱 그 라인대에서 우선은 마감이 되었다 정도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써놓은 것이 경제 지표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에서 이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은 이쪽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예상치가 산업 생산 같은 경우 3.9%였고 소매 판매가 3%였는데 뭐 7.5%, 6.7% 나왔으니까 거의 2배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쓴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다만 시장에서 또 이런 거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네. 중국에서의 부양책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도 됐지만
이번에 경제 봉쇄를 한 거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다음번엔 미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앞전에 안 좋았던 건 또 앞전에 안 좋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예. 앞으로 안 좋아질 것도 안 좋다고 해석하는 거고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를 띠게 되면은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 정도.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네. 경제 지표라든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의 경제 봉쇄가 일주일 정도를 하는데 이게 더 확대되지 않는다면 네. 결국 이것도 한번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방역이든 뭐든 좀 완화되고 줄어드는 방향 쪽으로 글로벌이 간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유가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뭐 130달러 간다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유가라든 상품 시장도 다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사실 AI가 앞으로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들 하죠. AI가 주식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AI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많이 진출했다가 대부분 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네. 또 못한다는 얘기도 똑같은데 이런 거죠. 유가가 이제 100불이 넘어가고 110불, 120불이 넘어가니까 네. 유가가 140불 간다, 150불 간다 어마어마하게 얘기가 나왔다가 심리가 움직인 그렇죠?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유가가 이거 유가 선물인데 네. 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 94불 전후까지 떨어졌다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앞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유가 같은 경우가 76불에서 정확하게 114불 이 사이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대 지금 해결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유가는 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높았었는데 사실 네. 최고가의 유가를 기준으로 모든 유가가 결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 가격을 주로 얘기를 한다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렇게 높게 상승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연준회의가 바로 오늘 잡혀져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완화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잠깐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되지만 네, 네. 실제로는 유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넓게 봐야 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막 변동성이 심하지만 결국에 저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다. 제자리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되면은 유가는 예전처럼 이 가격대에서 안정화를 갖게 되고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되는 거고 그 대부분이 비용의 증가를 얘기했지만 네. 이 역시도 가격 전가를 시키기가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시장 보면서 좀 멀리도 봐야 될 것 같다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업종별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흐름인데 네. 이틀 동안의 흐름 부분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정말 많이 팝니다. 이거 이틀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하락이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이들 국가는 또 신흥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가파르게 같이 출해되는 부분도 네. 나타난다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민폐 끼친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1조 3천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3,600 팔았으니까 많이도 이틀 동안에 팔았네요. 많이 팔았죠. 예. 그 환율이 정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과 중성이 조금 더 하락을 키웠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많이 띄었던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도 일부 나타났다.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강세 띄었다 된 쪽이 이제 연준회의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은행과 보험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중심이니까 네. 개인들이 선호하는 제약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다만 이제 통신은 이제 내수 중심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 같은 거는 많이 완화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왔다 되면서 통신이 강세 뛰었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총상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는데 네. 하락이 좀 더 컸다 된 쪽이 의료 쪽에서는 저 의료업종에서 FNF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데 최근에 계속 네. 밀리더라고요. 이쪽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50% 넘으니까. 중국 영향이군요. 그래서 중국 영향을 받았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기계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거죠. 잘 원전이라든지 갔죠. 조선이라든지 차익 예. 실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화학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 이쪽이 하락이 컸다 되는 거고 IT와 자동차 역시 시총 최상위에서는 여전히 하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밀리니까 은행 보험 이런 것도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살아남은 저런 거는 포트폴리오에 우선 깔아놓고 나머지 그 선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짜는 게 좀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원래 다양하게 좀 잡으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개 업종에 대해서 막 집어넣어 버리면은 네.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몰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복불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 때 지금 선도주라 한 쪽도 일부 잡고 그런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해주고 네.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얘기할 때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이다라고 그렇죠. 하셔야 네. 되는 것이 차익 실현이 나올 위치였기 네, 때문에 잘 갔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선도주도 눌림 매수를 하라는 부분은 조정 시에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 같은 경우 바텀 피싱이라 해서 바닥까지 사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결국은 2620포인트를 지키고 마감을 했다 정도 되는데 네. 결국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라는 자리 때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네. 여기서 위로 가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실 그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고가부터 쭉 하락한 자리 때를 선을 하나 걸어놨는데 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가파른 급락이 없이 완만하게 꾸준하게 추세를 따라서 하락을 했다면은 네. 이게 지난주나 이번 주나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들어온다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가파르게 가격 급락, 기간 조정, 네. 가격 급락, 기간 조정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거의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되니까 이제 위로 반등할 때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고 어떤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구간대에서 이제 위로 갈 때 네. 중간 마디다 할 수 있는 때가 2,700포인트 조금 넘어가니까 그렇군요. 이 라인대 넘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 정도의 반등 정도는 나와줘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래야지 어- 3월 달이라는 시장 자체가 예. 이제 확연하게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분 좋게 4월을 또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가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중간 마디짜리 때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이 네. 어제 같은 경우 또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된다. 이제 중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870에서 885포인트 한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라인대를 이제 올라타느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올라가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코스닥은 잘 그쪽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스 올 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이쪽은 뭐 소재도 걱정이고 지금 삼성 SDI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전쟁 분위기도 그렇고요. 거의 바닥 아닐까요? 저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스입니다. 네. 네. 전 투자하면 잘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전에 예. 2차 전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때가 벌써 지난 지가 벌써 3, 4개월 지났죠. 그랬군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네. 그때는 시장에서 이 밸류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2025년, 2026년 되면은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캐파 확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죠. 당장 1년 뒤도 앞으로 예상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3, 4년 뒤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2차 전지가 급락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니켈 가격의 급등. 네. 그러니까 워낙에 기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자동차 회사의 일부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전체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진이 축소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차량 생산 자체가 정상화 안 되어 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같이 받은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부분 뭐냐면 그동안 계속 주가가 2차 전지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갖고 왔는데 네. 국내 대표 업종들의 대부분은 다 이 그림입니다. 고가 저가 대비 상승폭의 38.2%라는 조정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럼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 다 맞습니다. 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삼성 SDI를 보게 되면은 이게 상승폭 자체가 원체 컸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270%가 상승했으니까 엄청난 상승했던 거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조정이 40%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에 상승이 원체 컸으니까 네. 그 조정인데
정확하게는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라는 자리가 46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가격대를 월요일날 찍고 반등을 한 케이스가 된 거죠. 아, 절묘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대 오게 되면은 살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거냐면, 예. 앞서 제가 셀트리온을 한번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도 밸류가 비싼데, 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 정도면은, 그래도 독보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니까, 그쵸. 이 정도면은 밸류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비슷한 거죠. 그럼 삼성 S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를 보게 되면은, 밸류 자체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단 말이죠. 75%. 왜? 주가도 높았었으니까. 그랬죠.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28%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 정도 수준까지 현재는 야, 내려왔다.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삼성 S다이 같은 경우 20% 정도면 비싸냐라고 할 때 비싸다면 못하겠죠. 그죠. 성장. 왜냐면 예. 성장주라는 타이틀은 둘째 치고 예. 삼성 S다이는 2차 전지에서 자동차용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네. 그 외적인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이미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향후 전망이 조금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기본 밸류를 가지고도 받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그죠. 있었군요. 그래서 네. 이게 보통 단일 매출만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해당되는 업황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만 뭐 아니면 도저. 안 좋을 땐 너무 빨리 내려가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양쪽에서 잘 캐시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반드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SO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번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되겠는데요. 이쪽은 좀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전 예스입니다. 예스. 예, 왜 그러냐면 예. 우선은 중국이 경제 봉쇄한다 했을 때 중국에서 LCD 패널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도 사실 그때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패널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 패널이 우선은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구간에 들어온다 되면은 재고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의 특징이 있는데 네. 이쪽 같은 건 4분기가 성수기고요.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예, 과정이죠. 예.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이 발생된다면 재고 조정이 좀 더 빨라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저점 대비 상승폭의 딱 38.2% 자리가 네. 18,00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대에서 작년 연말에 반등을 한번 강했던 거고 예. 다시 이 자리대 내리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들어온 거죠. SDI하고 차트가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면 SDI는 위에서부터 바로 내려오면서 외바닥인 거고 아, 이건 이쪽은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좀 더 과정이고. 안정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신 매물은 좀 더 많다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적인 부분에서 뭐 7%, 8%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쵸.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네. 이제 비수기 지나와서 본격적인 성수기 그 OLED TV 쪽에서의 안정적인 마진 그거 본다면 역시 반등이 나오기 수월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SO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이 얘기 해야죠. 지금 항공주 유가 하락에다가 리오프닝 아주 좋은 거 다 겹쳤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우선은 예스인 것 같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유가라는 부분 사실 아까 봤듯이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굉장히 단기간 급등이 나왔다가 흔들었다 다시 정도? 내려왔다 정도가 돼서 예.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 영공을 운행을 못 한다 돼 버리니까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송 자체도 좀 더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또 하나는 환율이 올라가면 또 역시 부정적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부정적인데 이제 어느 정도 환율도 정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은 반등 나오기 수월해진다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대한항공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평균입니다. 네. 아주 뭐 메리트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대한항공이 크게 빠지기도 힘든 것이 화물 운송에서의 이익을 워낙에 잘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사람들 수송하는 것보다 화물 운송이 더 돈이 된 케이스였죠. 근데 막말로 코로나 또 터지더라도 그죠. 또 화물 나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가 되는 거고 이제 대신에 화물 운송 쪽에서의 마진이 앞으로 이제 물류 수송이라는 것들이 정상화되면은 떨어지겠죠. 아. 그 대신에 사람들이 좀 채워준다 되긴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실적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할 때는 올해 한 10%에서 11% 정도니까 작년보다 싸다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형태라서 이거는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견조하네요. 박스권이 뭐 26,000원에서 34,000원 사이니까 그 중간 마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선 사고 위에선 팔고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네, 대한항공 박스권 전략이었습니다. 투자 전략 다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환율이 어제 1244.4원을 찍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1241원이 됐는데 이게 38원을 깨줘야지 그나마 이제 정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원. 그러니까 38원을 아직까지 안 깬 상태라서 그쵸. 아마 내일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정점이 나왔느냐 이 부분 보는 거고 이제 원자재는 정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우선 유가부터가 확연하게 깎였으니까.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준회의를 앞둔 관망세도 있고요. 네. 반대로 시장에서 연준회의가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준다는 기대감도 현재는 반반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든 50이든 빨리 얘기해라 이거. 그래서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구조가 될 거고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느냐 역시 네. 중요하다가 되겠죠. 외국인이 수급의 키입니다. 네. 그럼 관심업 좀 보겠습니다. 철강 여전히 봐야죠. 철강에서 비철금속 여전히 포함하셔도 되는 케이스인 거고 네. 이 산업재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게 이제 눌림 자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눌림 공략을 하시면 되는 케이스. 눌림? 신재생 에너지 쪽도 눌림 공략하시면 되는 케이스가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쵸. 이제 카지노와 유통 쪽 이렇게는 보셔도 괜찮겠죠. 네. 그다음에 바텀 피싱이라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움직인다 되는 것이 똑같죠. IT와 자동차, 금융회선 증권,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는 딱 기준을 잡으실 때 아까 제가 봤듯이 큰 그림에서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 자리대를 딱 체크해 보면 네. 거의 대표 기업들이 다 잡힐 겁니다. 차트 그리실 줄 아는 분들은 한번 그려보면서 대응하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오늘 분이- 신세계 갖고 왔는데 네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세점 쪽에서는 사실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말 그대로 백화점이라든지 예. 내수, 소비, 생활 아, 이쪽에서가 그쪽으로? 이제 기대할 부분이 예, 굉장히 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신세계라든지 호텔신라 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했을 때는 면세점을 중심으로 무조건,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에 있을 때는 면세점은 거의 외국인도 안 없었죠. 오고요. 예. 안 오는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도 이제 거의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실적은 작년 실적이 예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더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수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앞전에도 이제 이거 일봉 차트인데 네. 앞전에도 이제 주간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눌림보짜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대가 25만 원에서 25만 3천 원 이 자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 라인대가 이제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오고 매물 소화하고 그다음에 지지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네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로는 25만 1,500원에서 네. 25만 5천 원 네.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4만 4천 원, 목표는요? 그리고 목표는 우선은 28만 8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뭐 8%, 7%이 정도 되니까 싸네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무난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점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소비 내수 쪽으로 말씀드린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